안녕하세요, 브루스입니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태어나서 지금은 영혼만 자유로운 강가진입니다. 이제 자칭 타칭 허당칼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데는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첨단 기술들이 아주 집약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로마 시대 네로 황제가 검투사들 경기를 볼 때 유리로 만든 렌즈를 통해서 그걸 확대해서 봤다는 썰이 있어요. 유리 기술은 주로 이제 서쪽에서 많이 발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중국으로 왔다 계속 그 렌즈 만든 기술들이 계속 발전을 해가지고 산업혁명 이후에 더 급속히 발전을 했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장비 중에서 제일 비싼 거는 한 2천억 하는 ASML의 EUV 스캐너라는 것들이 있는데 한 대 한 2천억이에요. 요 방만해요. 그 장비인데 거기에 가장 핵심 기술은 렌즈 기술이거든요. 그런 지금의 반도체에서 장비 중에 퍼니스라고 이런 이제 장비로까지 기술이 계속 발전이 됐고 그거 뿌리로 올라가면은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5000년 기술들이 유라시아 전체 교육을 통해서 지금 반도체의 첨단 기술로 집약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퍼니스, 네. 고온의 기술과 또 하나 이 정교한 이러한 그 색인 기술이라는 것이 네. 있는데 주요한 발명품의 축을 이룹니다. 청동, 철, 유리, 황금 이것들은 공통적으로 서쪽이 더 빨라요. 동쪽보다. 중국이나 한국이 그러면 그 사이에 뭐 사람들이 머리가 안 좋아하냐 열등했냐 그렇지가 않고 여긴 반대로 색이는 기술 바로 옥이 발달합니다. 바로 파이어 앤 아이스예요. 근데 지금 한국의 반도체가 발달하는 것도 결국은 그 동서양의 그 큰 기술의 두 축이 한 판에 예. 얹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과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없으면은 어떠한 발명품도 존속될 수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가 고대의 기술을 이어왔다는 것도 결국은 실크로드와 같은 교역의 루트가 끊임없이 그들의 수요를 이어주는 그러한 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 흐름이 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식은 뭐 사야 돼요? 반도체는 이제 뭐 원천 기술, 한국에 원천 기술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되는데 반도체는 뭔가 속도하고 통했다 안 통했다 이걸 매개해주는 장치인데 고대에서 이제 인류의 삶을 확 바꿔버린 건 이제 바퀴 아니겠습니까? 바퀴. 네. 근데 중력을 극복하고 또 속도를 완전히 극복해가지고 굴러가는 거니까. 뭐 중국이 지금 오늘날 중국이 된 것도 사실 바퀴를 받아들이고 뭐 전차도 받아들이고 말도 받아들이고 또 서쪽에 있는 금속 기술도 받아들이고 해서 결국은 이제 중국이 이렇게 커졌지만 사실 원천 기술은 참 어렵다. 요즘에 이제 맨날 뭐 김치니 한복이니 아주 원조 가지고 막 싸우는데 사실은 실크로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원조 논쟁을 무색하게 만들어요. 이게 바퀴는 기원이 이제 현재 우랄산맥 근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우랄산맥이 아니라 뭐 중국이었다 한들 그 결과는 바뀌지 않거든요. 그건 실크로드라고 하는 어떠한 인간의 네트워크에 얹어지는 순간 이때부터는 원천 기술의 원조는 사라져버리고 누가 더 빠르게 응용하고 누가 더 미지의 땅을 개척해서 교육 네트워크를 이어가냐 그리고 얼마나 노하우를 유지시킬 수 있냐는 어떤 새로운 전쟁이라는 점에서 한국이 진짜 우리가 원천이나 원조 논쟁 이러고 하기 전에 누가 지금 그것으로 더 많은 돈과 문화를 영위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들이 원조이고 그 사람들의 기원이라는 것이 또 다른 어떤 실크로드가 갖고 있는 하나의 그러한 장점일 것 같아요. 결국은 누가 융합하고 누가 짜집기를 잘해서 새로운 콘셉트의 어떤 새로운 물질이나 아니면 새로운 기기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시장이나
아니면 뭐 군사력이나 이런 걸 지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원조 원천이 기억하는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우리나라 예컨대 뭐 전 세계 금사활제 기원이 한국이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전 세계 인쇄 문화에 한국이 영향을 미쳤는가 아니면 구텐베르그였는가? 구텐베르그는 기원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실제 영향력은 그 사람이 더 컸잖아요. 그러니까는 저기 원조가 있고 흐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자 간에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그 자체가 기원이라는 거죠. 특히 원조 논쟁 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원조를 따지는 사람이 더 좀 비루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도 그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막 우리네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 거 보면은 저 사람들은 정말 실크로드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그 중국 분들하고 일도 되게 많이 하고 하는데 어떤 역사를 보는 어떤 관점 같은 게 뭐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수주의고 어떻게 보면 아주 지나치게 애국적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게 또 아편 전쟁까지 이어져요. 1840년부터 거의 한 150년 무지수탈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아픔이랑 이런 것들이 와서 지금 그런 식으로 애국주의로 표출이 되지 않나. 그리고 그 애국주의가 앞으로 21세기 동아시아에 굉장히 큰 위기로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는 그런 걱정들이 많이 듭니다. 원조 이야기는 열등감의 표시인 것 같아요. 원조랄 게 제일 많은 데는 지금 메소포타미아겠죠. 시작부터 메소포타미아는 인쇄예요. 알다시피 토판에다 또 찍고 막 마구잡이로 찍어내는데 보면은 대부분이 필요에 의해서 한계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원조는 큰 힘이 없고 더 지혜로운 놈도 아니고 생각해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공통점은 다 영국이 만든 식민지였고 영국이 주로 연구했었어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세계 주도권 넘어가면서 그 세계 모든 나라는 공통적으로 자기가 식민지를 만든 나라의 역사와 문명을 더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서양에서 한국 역사하시는 분들이 없냐고요. 프랑스는 주로 인도 차이나를 많이 해요. 영국 인도를 많이 하고. 식민지였으니까. 한국은 식민지가 아니었으니까 연구를 안 하잖아요. 원조 논쟁이 왜 나오냐면요. 우리가 저기 식당 갈 때 보통 얘기하잖아요. 어느 집이 원조 그러면 그 집이 더 맛있을 거라는 기대를 해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어느 집이 장사를 더 많이 오래 했기 때문에 더 맛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신화이지 그게 꼭 맞지는 않거든요. 기원 원조라는 것에 대한 그 모든 그 선입견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실크로드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간은 필요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서 역사를 만들어 왔다라고 하는 실크로드가 갖고 있는 정말 진정한 역사와 정치와 21세기를 관통하는 커다란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 브루스하고 허당 칸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는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표현은 아주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팍스 로마나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근데 팍스 몽골리카나 팍스 이슬라미카라는 표현은 거의 안 써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류 역사에 영향을 미친 게 팍스 몽골리카는 팍스 로마나랑 짠데게 더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우리가 주로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를 얘기하는 거는 서구의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세뇌가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이슬람이나 아니면 몽골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보편적 세계관을 좀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든 적이 있었습니다. 좀 뭐 친분이 칸이다 보니까 칸의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는데 이슬람 종교법하고 현실의법이 분리가 안 돼 있잖아요. 이 이슬람의 가장 큰 약점인데 이슬람 율법학자들도 떼내고 싶은데 쉽지 않은 거죠. 삶이니까. 근데 초기에는 이슬람이 이렇게 스트릭트하지 않았을 거예요. 말랑말랑했는데 정전으로 만들어버리고 나중에 이제 교조화가 되는 거죠. 다 모든 법은 교조화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이제 현대 이슬람이 더 교조적이에요. 왜? 훨씬 교조적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일 쉬운 건 법대로죠. 법대로 해. 근데 법대로 하면 누가 죽습니까? 제일 약한 사람들이 죽죠. 맞습니다. 여자들, 뭐 아이들, 그리고 뭐 이교도들. 법대로 하면 같이 살긴 상당히 어려워진다. 법 중에도 뭐 성문법이 있고 불문법이 있잖아요. 지금 한반도를 보면 이제 성문법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강한 것 같고요. 제 관점에서 보면은 성리학의 영향, 유학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 유학도 조선 초기에는 이렇게 말랑말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임진왜란 겪고 막 이러면서 그것도 또 교조화가 되는 거예요. 주작이 아주 굉장히 극단적인 그것 때문에 이제 한반도가 조선 말기 가면은 뭐 세계적 흐름에서 좀 뒤처지는 형태들이 됐고 지금 우리도 그런 사고에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요. 적당히 한번 좀 뭐가 좀 뒤집어지고 망해지고 혁명도 일어나고 해야지 새로운 사조들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로마법도 마찬가지지만 자본주의 자체도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는데
되게 걱정이 돼요. 저는 사실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떤 걱정이 되냐면 야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이제 자본주의가 멸망되고 세상이 망할 수도 있어. 뭐 이런 걱정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좀 개량이 되든지 새로운 자본주의가 와줄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이제 로마법에다가 물신법부터 다루고 있으니까 예.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고 돈으로 일단 자본주의는 노동력을 사는데 노동력만 사는 게 아니라 노동력이 붙어 있는 인격까지 같이 사니까 이러면 결국은 뒤처진다. 맞습니다. 이제 법 자꾸 항목이 자꾸 늘어날수록 유연성이 떨어지니까. 아마 유목민들은 대부분 이제 불문법이었을 거예요. 네. 과거의 관례 중심으로 의사결정이나 판단이나 어떤 재판을 했을 것 같은데 영국이나 미국이 이제 불문법이 강하잖아요. 판례 중심으로 네. 결정을 하고 한국이 왜 성문법이 강할까를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더니 이게 노동 집약적인 변호사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집단적인 협력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강한 룰을 맡은 게 그런 경국대전부터 시작한 유교 중심의 저는 오늘 실크로드 한다고 해서 왔는데 무슨 이 법 강의도 듣고 당당 중년이라고 하는데 뭐 혁명 중년단이 됐어요. 우리 저 허당칸부터 좀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근데 실크가 세상을 더 바꿨냐, 면이 세상을 더 바꿨냐 할 때 아무래도 면이 더 바꿨겠죠. 근데 면이 왜 세상을 더 바꿨지? 씨를 가지고 다녔다. 이제 사상도 씨잖아요. 혁신도 씨고 한 톨 한 톨 씨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뿌리면 다 세상이 다 칸의 봉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태극기를 휘두르시는 거는 뭐 좋은데 가끔가다 이제 성조기도 휘두르시고 이스라엘 국기도 휘두르시잖아요. 저분들이 왜 성조기를 휘두르실까? 뭐 그 이제 나쁜 의미로 보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를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계속 세대마다 가치관들이 한 10년 단위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지금 뭐 60, 70대, 50, 60대, 30, 40대 가치관들이 다 다르거든요. 앞으로 미래를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이 좀 지금보다 조금 더 보편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보편적 세계관이 실크로드와 유목민 장사꾼들의 관점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 사실 뭐 약간 더 하자면 요즘에 사실 인기 있는 게 비기스토리잖아요. 뭐 네. 세계 역사를 수십만 년을 한 권에 압축한다. 그게 사실 저는 한편으로는 편해 보이지만 또 한편 위험한 발상인 게 제가 비유를 짜면 우리나라 뭐 대형 박물관이나 파리 박물관이 있죠. 루르 박물관 그러면은 다 보려면은 방마다 뭐 엄청나게 봐야 되는데 마치 그거는 3시간짜리 코스로 요거 명품 몇 개만 보여줍니다 하면서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이 방랑 중단은 그 명품의 그 가이드가 가지 않는 남들은 잘 안 가보는 새로운 비밀의 방을 연다. 예. 명품 말고 명품 반대면 뭐예요? 명품 아닌 것이 없는데. 다 명품인데. 예. 우리는 숨겨진 명품을 찾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숨겨진 명품. 숨겨진 명품을 찾는 거예요.